어떤 여자가 33년간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하루도 진정한 아내로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영광일까요? 아니면 형벌일까요? 조선 왕실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랜 기간 왕비로 재위한 여인이 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한 인간의 청춘과 중년 그리고 노년을 모두 관통하는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정성왕후 서씨에게 그 세월은 영광이 아니라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아내였지만 왕의 여자가 아니었고 궁궐의 주인이었지만 남편의 마음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12살 어린 신부가 첫날 밤에 던진 단 한마디였습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진리를 그녀는 평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자비로 간택되어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성왕후의 삶은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끝내 원망 대신 침묵을 택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조선이라는 시대가 그리고 왕실이라는 제도가 한 인간에게 강요한 삶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정성왕후 서씨,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려 합니다. 1692년 겨울 한양 가회방 사저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대구 서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종재는 달성부원군으로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학문과 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씨 가문은 단순한 양반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정승과 대신을 배출했으며 임금조차 그 집안의 명성을 인정하는 조선 최고의 명문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런 집안에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당시는 숙종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은 뛰어난 정치력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궁궐 안에서는 끊임없는 당쟁과 후궁들 사이의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의 치열한 대립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왕실 암투로 기록되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서씨가 태어난 것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씨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총명했고 조용했으며 명문가의 딸답게 예의범절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성품은 온화했습니다.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이런 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너무 온순하고 착한 아이가 혹시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유난히 하얗고 고왔습니다. 귀한 집 딸로 태어나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반과 규수라면 누구나 그랬지만 서씨의 손은 특히 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종종 딸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은 참으로 곱구나. 귀한 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겠구나. 어머니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694년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인군이었습니다. 서씨보다 2살 어린 아이였습니다. 숙빈 최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궁궐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자랐고 그 과정에서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왕자라 해도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면 정통성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순위에서 밀려났고 조정 대신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연인군은 어릴 때부터 그런 시선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 아이의 어머니는 무술이었다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고 그 속삭임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숙빈 최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과 걸레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손마디는 굵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어 있었으며 손등은 갈라지고 터져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그 거친 손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얼마나 애정으로 어루만져 주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손이 자신과 어머니를 영원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표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 씨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명성은 한양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아름다움과 품행, 명문가의 배경까지 갖춘 그녀는 혼처를 구하는 집안들의 눈에 가장 이상적인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부모는 딸을 함부로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위의 인품이었고 그들은 신중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1704년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연인군의 부인을 간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자비 간택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왕자의 배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과 특정 가문을 연결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여러 명문가의 딸들이 후보에 올랐고 그 중에는 서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는 점점 좁혀졌고 최종적으로 서 씨가 선택되었습니다. 서 씨의 아버지 서종재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왕자의 부인이 되고 장차 왕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문의 영광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역시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왕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을 엄격한 규율과 예법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연인군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그것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었습니다. 서 씨 본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2살 소녀에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대로, 나라가 명한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비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예법을 익혔고 왕실의 의례를 배웠으며 왕자비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몸에 익혔습니다. 혼례가 다가왔습니다. 1704년 늦가을 서 씨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고 백성들은 미래의 왕비를 보기 위해 거리에 나왔습니다. 12살 소녀는 떨렸지만 그 떨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가마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단정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가마 안에 앉은 소녀가 앞으로 33년 동안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말입니다. 혼례식은 화려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정각에 등불이 켜졌고 악사들이 아악을 연주했으며 신하들이 축하의 말을 올렸습니다. 11살 연인군과 12살 서 씨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조선 왕실의 전통에 따라 예식을 올렸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고 서로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의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했고 이제 막 부부가 된 것입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궁녀들이 신랑 신부를 침소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물러가자 두 아이는 처음으로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1살과 12살, 아직 어린아이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연인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된 서 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온화한 눈매, 그리고 조용하지만 품이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인군은 어색함을 풀기 위해 이것저것 물었고 서 씨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인군의 시선이 서 씨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촛불 아래서 그녀의 손은 유난히 하얗게 빛났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마치 옥처럼 투명하고 비단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으며 손톱은 연분홍빛을 띠었습니다. 연인군은 지금까지 그런 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찌 이리 손이 고우냐? 순수한 칭찬이었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에 대한 솔직한 감탄이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의 칭찬에 기뻤습니다. 첫날 밤 남편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좋은 징조였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고생을 안 한 덕에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아 그리하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인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빛나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 씨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굳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연인군은 그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고생을 한 사람들은 손이 거칠다. 그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 씨였습니다. 무수리로 평생을 물과 걸레질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 그 거친 손으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조롱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연인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수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말은 궁궐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정통 왕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 경종과 비교되었고 다른 왕자들과 차별받았으며 늘 한 발 뒤에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어머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군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자신을 안아주었고 아플 때 간병해 주었으며 슬플 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아내는 첫날 밤에 그 손을 폄하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서 씨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손이 고운 이유를 설명한 것뿐이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힘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곱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란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연인군은 그 말을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인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2살 소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지만 연인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마, 어디로 가시옵니까? 서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연인군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쉬어야겠소. 그리고 그는 정말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첫날 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서씨는 혼자 방에 남겨졌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타들어가는 방 안에서 12살 소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인군은 다시는 서씨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연인군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차갑다는 것만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서씨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인군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인군은 그녀를 피했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얼굴을 마주했고 그마저도 필요한 예만 갖출 뿐 개인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서씨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마음을 풀고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여인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후궁을 들였고 그 후궁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왕실의 관례였고 그녀는 정실 부인으로서 남편의 후궁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씨는 22이 되었고 연인군은 2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연인군이 단 한 번도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후궁 정빈 이 씨는 1719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효장세자였습니다. 궁궐은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지만 서씨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아내이면서도 어머니가 될 수 없었고 다른 여인이 남편의 아들을 낳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씨는 정빈 이 씨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예우했고 효장세자를 귀여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아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씨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보통의 정실 부인이라면 후궁을 질투하고 그 자식을 미워하기 마련인데 서씨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화함과 너그러움은 궁궐 안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씨는 혼자였습니다. 넓은 처소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고 혼자 깨어나야 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남편과 함께 밤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왕잡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실상은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에 내가 다른 말을 했다면 지금의 삶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고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19대 임금의 죽음은 왕실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숙종의 장남이자 연인군의 이복형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종의 어머니는 장희빈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숙종 때 사사되어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경종은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왕비와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 후궁들에게서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 조정의 신하들은 왕위 계승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고 그것은 곧 나라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연인군에게 향했습니다. 연인군은 숙종의 아들이면서 경종의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빈 이씨가 낳은 효장세자였습니다. 조정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연인군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고 정통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721년 경종은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했습니다. 왕세제란 왕의 동생이나 다른 왕족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의 아들인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지만 왕에게 아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왕세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인군이 왕세제가 되자 서씨의 신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달성 군부인에서 세제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세제빈이란 왕세제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실상 미래의 왕비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서씨에게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태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왕세제빈이 되면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남편의 지지 없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인군의 태도는 세제가 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씨를 멀리했고 대신 다른 후궁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씨는 세제빈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왕비가 되면 나라의 안주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법과 의식, 나라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연인군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724년 8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경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재위 4년 만에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궁궐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은 분명했습니다. 왕세제였던 연인군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31세의 연인군은 조선의 21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의 묘호는 영조였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서씨도 자동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조선의 국무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정성왕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정성이란 바르고 정직하며 성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정성왕후의 처지가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영조는 왕이 된 직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성왕후를 창덕궁으로 보내고 자신은 경희궁에서 생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왕실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왕과 왕비는 같은 궁궐에서 생활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창덕궁과 경희궁은 서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렇게 해서 정성왕후와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신하들과 궁녀들은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왕과 왕비가 따로 사는 것은
조선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임금에게 이런 일에 대해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영조의 성격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 했고 신하들조차 함부로 왕의 사사로운 일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성왕후는 창덕궁 대조전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대조전은 원래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의 궁전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왕비로서 모든 의무와 책임은 져야 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경희궁에서 후궁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미 정빈 이씨가 효장세자를 낳았고 다른 후궁들도 영조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성왕후의 하루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조상들께 인사를 드리고 궁중 예법에 따라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후궁들과 궁녀들을 만나 궁궐일을 처리하고 효장세자와 다른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혼자 침실에 들어가면 깊은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영조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아이를 낳았으며 궁궐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반면 정성왕후는 명목상 최고의 지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아내였지만 왕의 여자가 아니었고 왕비였지만 어머니가 될 수 없었으며 궁궐의 주인이었지만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1735년 정성왕후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영조와 후궁 영빈 이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효장세자가 1728년에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사도세자는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세자가 되었습니다. 정성왕후는 43살이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기에는 늦은 나이였고 게다가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으니 자신의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비가 후궁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왕비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사도세자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친어머니인 영빈 이씨보다 높은 지위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성왕후가 어머니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정성왕후는 처음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녹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를 안았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이 아이는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으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사도세자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했고 공부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며 격려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 함께 기뻐했고 첫말을 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세자 역시 정성왕후를 따랐습니다. 친어머니인 영빈 이씨도 있었지만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의 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자상함이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매우 가혹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아들이 완벽하기를 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심하게 꾸짖었고 실수하면 무서운 질책을 가했습니다. 영조 자신이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정통성의 시비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만큼은 완벽하게 키워서 아무도 흠잡을 수 없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긴장했습니다. 영조가 부르면 온몸이 떨렸고 공부를 할 때도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버지는 무섭게 화를 냈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성왕후는 사도세자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난 사도세자가 울면서 달려오면 정성왕후는 조용히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임금님도 세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정성왕후는 사도세자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엄격함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성왕후는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기회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와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만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아내였지만 왕의 동반자가 아니었고 왕비였지만 왕의 조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도세자는 자라났고 영조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도세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에게 유일한 위안이었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슬픔을 겪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750년대에 접어들며 정성왕후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인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그녀는 자주 병석에 누웠습니다. 두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원인 모를 피로가 계속되었습니다. 궁녀들이 밤낮으로 돌보았고 의원들이 약을 처방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의 병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값이 많이 든다며 불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신하들이 왕비의 병세를 아뢰면 형식적으로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직접 문병을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이런 영조의 태도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임금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의 병을 무척 걱정했습니다. 이미 22살의 청년이 된 그는 자주 창덕궁을 찾아와 양어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정성왕후가 누워있으면 침상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고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하면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도세자에게 정성왕후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마, 몸은 좀 어떠십니까? 사도세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면 정성왕후는 아픈 몸을 일으켜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걱정 마라, 이 정도 병이야 곧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런 정성왕후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성왕후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세자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점점 더 가혹해졌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여러 번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간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와 개인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설령 만난다 해도 공식적인 의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왕비였지만 왕의 조언자가 될 수 없었고 아무리 절박한 마음이어도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757년 2월 정성왕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 침상에 누운 그녀는 이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궁녀들과 의원들이 밤낮으로 돌보았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의원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생하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궁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창덕궁으로 달려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정성왕후를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아버지에게 혼났을 때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는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마마, 저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사도세자의 애절한 목소리에 정성왕후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자야,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내 소원은 다 이루어졌다. 정성왕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사도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세자야, 부디 아버님께 효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준비를 하거라. 내가 훌륭한 임금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못내 아쉽구나. 사도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제가 마마 없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정성왕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향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세자야,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거라. 그리고 부디 아버님께 거역하지 말거라.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갈등이 언젠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설령 그것이 옳지 않다 해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간절한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757년 2월 15일 정성왕후는 창덕궁 대조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66이었습니다. 33해 동안 왕비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의 진정한 아내로 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고요했습니다. 곁에는 사도세자와 몇몇 궁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왕비의 숨이 멎는 순간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의 시신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마마. 그의 울음소리는 대조전을 넘어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궁녀들도 내관들도 신하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왕후는 생전에 누구에게나 따뜻했고 자비로웠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영조에게 정성왕후의 죽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장례를 준비하라는 명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부부로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신하들은 영조의 이런 태도를 보며 의아해했지만 감히 임금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는 왕비의 예법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조문객이 모여들었고 백성들도 왕비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정성왕후는 경기도 구리의 서쪽 언덕에 묻혔습니다. 능호는 홍릉이라고 했습니다. 영조는 처음에 자신도 훗날 정성왕후 옆에 묻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왕후의 능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가 죽은 후 다시 계비를 맞이했습니다.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죽은 후 손자인 정조는 할아버지를 계비 정순왕후와 함께 다른 곳에 묻었습니다. 결국 정성왕후는 혼자 홍릉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살아서도 외로웠고 죽어서도 외로운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원했던 것은 단지 남편 옆에서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죽어서도 함께 잠드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성왕후의 죽음은 사도세자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해주던 사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성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너무 심하게 꾸짖으면 정성왕후가 중간에서 조율했고, 사도세자가 아버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때 정성왕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정성왕후가 죽은 후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압박,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는 그를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영조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사도세자는 점차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세자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762년 정성왕후가 죽은 지 5년 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모화변이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굶어 죽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둘 때 정성왕후의 신의가 모셔진 곳 앞에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마치 죽은 아내에게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왕후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이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온몸으로 막아섰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평생을 자식처럼 키운 사도세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8일간 갇혀 있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정성왕후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후에야 뒤늦게 정성왕후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사도세자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냉담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성왕후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녀는 평생 세 가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아내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비록 양자였지만 사도세자를 통해 이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는 사도세자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성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비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33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어떤 왕비도 넘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침묵의 연속이었고 인내의 기록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깊은 외로움의 역사였습니다. 정성왕후 서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침묵은 미덕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인내는 강함일까요? 아니면 약함일까요?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혼자만의 감정으로 끝나는 걸까요? 정성왕후는 30세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복수도,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고 남편의 후궁들을 따뜻하게 대했으며 그들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모성애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그녀의 침묵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첫날 밤 이후 영조에게 직접 대화를 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해를 풀고 진심을 전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영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떤 설명도 소용없었을까요? 정성왕후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12살 소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고생을 안 해서 손이 곱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11살 소년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성왕후는 악의 없이 던진 한마디로 인해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평생 한 사람을 냉대하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희생자였습니다. 정성왕후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대가로 평생을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고 그 상처가 아내에 대한 냉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은 결국 사도세자에게까지 전달되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정성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사도세자에게는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성왕후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서 유일한 중재자였고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어졌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정성왕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남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조차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고 단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왕후의 경우는 그런 시대적 한계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왕후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나누려 했습니다. 영조도 나중에는 정성왕후에 대해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영조는 정성왕후를 위한 능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자신도 훗날 그 옆에 묻히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후대 사람들은 정성왕후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비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동시에 가장 인내심 강하고 덕이 높은 왕비로도 평가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내가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날 밤의 작은 오해가 평생을 좌우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궁하지 못한 왕비, 하지만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았던 여인, 정성왕후 서 씨는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성왕후 서 씨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침묵과 인내, 그리고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30세 동안 왕비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아내로 살지 못한 여인, 하지만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았던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성왕후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성왕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영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들의 시선으로 조선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남긴 선택과 침묵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십시오.